안녕하세요, 민승규입니다. 오늘은 이 농업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자, 앞으로 농업은 더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관행농업은 관행농업대로, 또 우리가 이 유기농업으로 대표되는 이 친환경 농업은 친환경 농업대로 더 발전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시설 원해농업은 원해농업대로 더 발전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우리 첨단 기술이 접목된 소위 말한 이 스마트 농업도 새로운 한 축을 이룰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런 다양한 농업 가운데서 이런 스마트 농업으로 대표되는 이 첨단 농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앞으로 이 농업이 그야말로 미래 첨단 산업으로 진화되고 있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농업에 첨단 기술이 들어오면 일단 농기계라든지 이런 장비의 자동화가 계속되겠죠. 두 번째는 많은 농가에서 지금 질병 문제 때문에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질병 발생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시장에 대한 변화인데요. 이 소비자의 성향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술이 이제 제공되는데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앞으로의 농업은 스스로 생각하고 또 생산 가능한 이런 농업으로 진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 이 스마트 농업이란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마 이 에그테크란 말은 좀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 농업이 영어로 에그리컬처입니다. 그리고 기술이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거 합성어인데요. 이 에그리컬처와 테크놀로지가 합성돼서 우리가 이것을 에그테크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 농업 국가에서 이 에그테크 산업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구글, 아마존 이런 그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런 에이테크 산업에 또 에이테크 기업에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데 과연 왜 그런 기업들이 이 농업에 그 투자를 계속할까요? 농업에 새로운 가치가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수많은 기업들이 이 에그테크 농업에 새로운 가치를 주목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기술 다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이러한 기술들이 농업에 접목이 되면서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스케일 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스피드로요. 그야말로 농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진 농업 국가들은요. 앞으로 새로운 농업혁명이 만들어지구나 이런 그 예상하에요. 지금 세계 농업은 그야말로 새로운 파워게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가슴이 뛰는 이유는요. 이런 새로운 파워게임에 우리 대한민국 농업은 거기에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을까? 그 선진 농업 국가들과 같이 경쟁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요. 하나 반성할 게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요. 한국 농업은 규모가 작다, 소농이 많다 때문에 경쟁력을 키우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저 스스로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반성하는 것이요. 이런 첨단 기술, 소위 말한 에그테크 산업이 발전하면서 소농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소농들한테 해결책을 주지 못한 이런 전문가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는 소농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소농들한테 어떻게 하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지? 이런 쪽으로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행동들이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이 농업의 미래를 바꾸는 이런 에그테크 기술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자, 이게 앞서서요. 여기 기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호일까요? 하나는 물음표고요. 하나는 느낌표입니다. 일명 물음 느낌표라고 하죠. 영어로 우리가 인테러뱅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물음표는 뭘까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소농인 한국 농가들이 뭐가 불편하지? 뭐가 힘들지? 이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느낌표는 뭘까요? 야, 이거구나 하는 감탄사죠. 지금 이 많은 전 세계 또 국내를 비롯해서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요. 이런 물음 느낌표 사고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모든 위대한 일들은 새로운 상상과 혁신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농업에 이런 에그테크 기술이 접목이 되면 이 생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공, 또 산지 유통, 더 나아가서 소비 유통까지
이 생산부터 소비까지 그야말로 환골탈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장미꽃을 받으면 다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죠? 장미꽃을 받으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남편한테 장미꽃을 받았다. 기분이 좋죠. 근데요, 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살짝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 생길까요? 장미꽃을 10송이를 받았는데요. 한두 송이가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조금 고민을 하죠. 이거를 버려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만약에 우리가 받았던 장미꽃이 똑같은 날 같이 시든다 그러면 오히려 편하지 않겠습니까? 한꺼번에 버리면 되니까. 이런 작은 소비자의 불편함에 착안해서요. 한 대학생이 장미꽃을 분류할 때 같이 시드는 것끼리 분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열 몇 가지의 기준을 잡아서요. 그 기준에 맞춰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같이 시드는 것끼리 우리가 분류를 해서 이거 시장에 내놓으니까 시장에서 가격이 오히려 12%나 더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작은 소비자의 불편함에 착안해서 혁신을 해서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온실을 운영하는 이 농가들한테 물어보면 많은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 많이 나오는 것이 나방. 이 나방이 정말 온실의 고칠거리다. 이 나방이 사실은 많게는요 한꺼번에 200개에서 500개까지 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방을 퇴치하는 것이 온실 농가의 하나의 큰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지금까지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드론에다가 각종 카메라라든지 장비를 달아서 퇴치한다든지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근데 한 젊은 이 대학생이 아이디어를 내죠. 왜 그 드론에다가 모든 걸 다 붙이지? 그게 아니라 온실에 있으면 온실 중앙에 소위 말해서 이 컨트롤 타워죠. 이 베이스 스테이션에 거기다가 모든 카메라와 프로세스를 집어넣고 이 드론은 그냥 날아갔다 오게만 하는 그런 어떤 심플한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이거는 한번 영상으로 보시면 금방 이해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온실에 나방을 퇴치하는 건데요. 이런 밤 되면 특히 나방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나방이 만약에 온실에 딱 나타나면요. 이 드론에다가 아까 얘기한 이 컨트롤 타워, 이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나방이 나타났다. 그러면 나방이 날아가는 궤적을 그 드론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드론은 그 나방이 날아가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서 이 드론이 나방을 딱 퇴치하는데요. 0.6초 걸립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드론은 충전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드론은 배터리도 최소화되는 거고요. 한 1분 정도만 날아갈 수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비용도 최소화되겠죠. 제가 이 드론 가격을 한번 말씀드리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얼마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는요, 제가 얼마 전에 충청도 보령에 갔었는데요. 정말 발상의 전환이죠. 기존에 우리가 온실, 또 스마트팜 다 할 거 없이 그런 온실에는 사람이 갑니다. 수확을 하러, 또 입식을 하러 사람이 가지 않습니까? 이 농장은요, 사람이 가진 않습니다. 농부는 가만히 있고요. 작물이 움직이는 농장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트롤리 컨베이어 방식의 어떤 스마트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작업 공간과 온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개발하신 분이 자동차의 휠을 만드시는 분인데요. 그 휠을 우리가 도색을 하려면 쇳덩어리죠. 휠을 여러 개를 이 트롤에 걸어서 도색을 하는데 그때 언뜻 휠 대신에 여기다 화분을 놓고 작물을 심으면 작물이 돌아가면서 햇빛도 골고루 받고 또 작업 공간과 이 생산 공간을 분리한다 그러면 더 쾌적한 농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령화 농가들이나 심지어는 장애인분들도 편하게 농사를 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역발상의 이 스마트팜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스마트 기술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마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식물성 고기, 저는 이것을 식물성 고기의 습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축산업계가 이런 식물성 고기의 습격에 지금 다들 긴장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작년 또 올해 우리가 매년 미국에서 CES라고 하는 세계 가전 박람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가전 박람회인데 그 가전 박람회에서 제일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이 물론 가전제품도 있었겠지만 요 먹는 햄버거인데요. 이 햄버거는 식물성 햄버거입니다. 이 임파서블 버거라고 하는 식물성 햄버거인데요. 창업자 얘기를 보니까 우리는 소고기를 시작해서 돼지고기, 닭고기, 더 나가서 물고기까지 만들 거다. 이미 소고기는 작년에 나왔죠. 올해 돼지고기 햄버거가 나왔죠. 아마 내년이나 닭고기 햄버거도 나올 것 같고요. 생선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들의 미션이 대단하죠. 우리의 미션은 2035년까지 전 세계 식량에서 이 축산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다. 제가 이걸 보고요. 올해 많은 축산 농가들하고 여러 번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식물성 햄버거가 축산물일까요? 아닐까요? 축산물이 아니죠. 근데 경쟁은 누구랑 할까요? 우리 축산 농가랑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뭔가 경계가 애매해지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더 나가서요. 사람과 인공지능이 만약에 대결을 한다면 누가 더 작물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여러분들 2016년도에 다 아실 겁니다. 이세돌하고 알파고 간의 세계의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겼죠?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세돌 씨가 알파고한테 한 번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승리 같아요. 알파고는 그 이후에 사람한테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해버렸죠. 이걸 보고요. 네덜란드하고 중국의 텐센트가요. 야, 바둑도 사람과 인공지능 간에 대결을 했는데 그러면 작물 재배에서 사람과 인공지능이 대결한다면 누가 더 잘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볼까? 했더니요. 네덜란드의 와게닌 대학과 중국의 텐센트가 같이 공동으로요. 한번 처음에는 오이 가지고 사람과 인공지능 간에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길까 했습니다. 전 세계 IT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죠.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또 중국의 텐센트, 또 네덜란드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요. 전 세계 15개 나라가 참여해서 오이 가지고 사람과 인공지능 간에 대결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인공지능이 1등, 사람이 2등을 했습니다. 멤버 중에 한 명하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우승을 했는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고 물어봤는데요. 참 재미있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인공지능이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더래요. 그 팀 내에도 농업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일반 농업 전문가 입장에서는 자, 지금 저 인공지능이 하는 의사결정을 따르면 농사가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 대회가 인공지능 대회니까 한번 인공지능이 하라는 대로 해보자 했는데요. 오히려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기존의 농법보다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회 대회는 오이 가지고 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이는 한 3개월 정도 재배하는데 이렇게 3개월 재배해 가지고는 진검승부가 안 될 것이다. 토마토처럼 한 6개월 정도 재배를 해봐야 진짜 사람과 인공지능 간에 누가 잘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2019년도 제 2회 대회를 하는데 2회 대회는 토마토 갖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인공지능 전문가 또 농업 전문가 팀을 꾸려서요. 제 2회 인공지능 대회 토마토 갖고 하는 건데요. 6개월간 토마토를 재배하는 겁니다. 정말 그 해외 선진 농업들의 이런 AI 인공지능 기술의 트렌드를 파악하고요. 또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의 현 주소는 어떤지 또 인공지능이 농업에 과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판단하에 이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자, 저희 팀 멤버들입니다. 저만 나이가 60이고요. 나머지 팀들은 다 20대, 30대 젊은 농업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드림팀이죠. 저희 팀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디지로고입니다. 농업은
그야말로 아날로그죠. 현장에서 하는 거니까. 인공지능은 디지털이죠. 그래서 이 사람과 인공지능 간의 조화를 의미한다는 의미에서요. 우리 아시는 이어령 교수님께서 저희 팀 이름을 하사해 주셨습니다. 이름하여 디지로그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사표를 던지고 나갔습니다. 예선전 장면입니다. 예선전은요, 그야말로 해커톤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건데요. 우리 젊은 팀원들이 그 24시간 동안 다양한 과제가 떨어지면 거기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데, 다행히 저희가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그 이외 대회는 전 세계 21개의 나라에서 참여를 했는데요. 그 예선 통과되고 나서 저희가 온실에다가 각종 카메라라든지 센서를 설치하는 장면입니다. 올 3월 달에 저희가 찍은 사진인데요. 매일 실시간으로 사진이 들어오는데요. 토마토가 아주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저희가 센서라든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서 팀은 6개월 동안 이 온실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그 농장은 원격으로 조정이 되는 거죠. 수확하는 심사위원들만 거기 들어가서 수확을 해오는 거죠.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팀원들인데요. 전 세계 21개 팀이 참여를 했는데 한국의 디지로그 팀이 세계 3위로 당당하게 정말 알려졌습니다. 이 세계 3위를 하고 나서 저희가 느꼈던 것이요. 농업의 경쟁력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과거의 농업 경쟁력은요. 저 농가에는 어떤 시설이 있지? 어떤 장비가 있지? 심지어는 규모가 어떻지? 이것이 그 경쟁력의 잣대였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미래 농업은요. 거기에 플러스로 해서요. 저 농가는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지? 저 농가는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 이렇게 농업의 경쟁력이 이동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요. 앞으로 이런 농업의 데이터, 더 나아가서 이런 인공지능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 저희가 4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들어가면서요. 이 전략이 상향 평준화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뭔가 이 판단하는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것 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텐데 인공지능이 그런 것을 도움을 줘서 전략이 자동화된과 동시에 상향 평준화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도 많은 농가들이 상향 평준화 되겠죠.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래서 또 앞으로 작물의 어떤 상태를 인지하거나 대처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어쩌면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살짝 더 우위일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 나가서 지금도 아시겠지만 기후변화 굉장히 지금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후변화 대응을 할 때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농업은 싫든 좋든 간에 이 첨단 기술이 접목되면서 농업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농업은 규모가 작은 소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농가들에 맞는 한국형 농업 모델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하는 것이 작지만 강한 이런 디지털 강소농을 앞으로 우리가 육성을 하고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것이 한국 농업의 색깔, 한국 농업의 이미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이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 이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 첨단 유리온실로 대표되는 이런 선진 농업의 어떤 농업 방식보다는 소농이 많은 그 한국에 적합한 이런 한국형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첨단 유리온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좋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투자하려고 그러면 10억 이상이 되는 많은 돈이 필요할 텐데 우리 소농이 많은 이 소농가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또 무리한 요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농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팜은 없을까? 예를 들면 그 온실이라고 한다 그러면 유리 온실이 아니라 이 비닐하우스에 스마트팜 기술은 넣을 수 없을까? 또 노지라고 했을 때 이 소규모 그 농지에 스마트팜 기술은 들어갈 수 없을까? 앞으로요, 우리의 연구 R&D 같은 경우에도 그런 첨단 유리 온실보다는 이 소농가들이 직접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쪽에 R&D의 무게중심이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제가 쭉 현장을 가보니까 얼마든지 이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에그테크, 이 스마트팜 하는데 우리 농가들은 그런 기술의 수혜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농가들한테 이런 해결책, 이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많은 인재들이 필요한데요. 안타깝게도요, 제가 세계 농업 인공지능대회에 나가면서 절실히 느꼈던 건데 농업계에 이 인공지능 전문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농업과 이 ICT, 첨단 기술이 접목될 때 이런 인재들을 어떻게 양성하고 개발하지? 이게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인재가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는 첨단 농업으로 가야 해. 이거는 그야말로 말만 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농업하면요, 첫 번째가 물론 생산이지만 농업은 생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후방으로 가면 농약 사업, 또 농기계, 비료, 또 앞으로 가면 가공, 유통, 이 저루방 관련 사람이 다 같이 발전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이 한국의 이런 첨단 기술이 들어가면서 생산뿐만 아니라 저루방 산업이 같이 발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농업 플랜트가 되겠죠. 우리 스마트팜 하면 각종 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농업 플랜트까지 염두에 둬서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둔 농업 기술 개발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한국의 농산업의 어떤 수출을 위한 이런 전후방 육성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하려고 보니까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디지털 강선홍이 한국 농업에 앞으로 가야 할 길인데요. 이러려면 연구도요, 앞으로 개발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국에 어떤 비교 우위가 있는지 이걸 도출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소농한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연구 개발 기술이 가야 되겠죠. 또 하나는 이 전후방 관련 산업이 막 발전하려고 하면 한국도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 농업의 새로운 가치, 농업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거기에 많은 젊은 친구들이 스타트업을 일으켜서 농업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게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표준화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든지 첨단 농업으로 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에 표준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호환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더 나가서 법과 제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낙농가에 우유를 착유하는 착유 기계가 있는데요. 그 착유 기계가 네덜란드라든지 외국 걸 많이 쓰는데 그 하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 착유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이 다 외국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법과 제도도 정비해야 될 것 같다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것이 이 소농가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 소농가들은 아무래도 이 자본이 별로 없겠죠. 근데 이 소농가들의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기술 교육, 또 이런 지원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디지털 기술들이 소농가들을 위한 디지털 기술로 발전할 수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앞으로 세계 농업의 모델은요, 미국의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한 100배 이상 되지 않습니까? 이런 미국형 농업이 하나의 큰 축을 이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유럽처럼 한국보다 한 30배 정도의 규모는 크지만 거기에 첨단 기술이 들어간 유럽형 농업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아시아는 대부분이 소농입니다. 이 소농들이 많은 이 아시아 농업의 색깔, 아시아 농업의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근데 이 소농이 많은 아시아 농업에 이 첨단 기술이 들어간 이 아시아판 세계 농업 인공지능 대회를 우리 한국에서 한번 개최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소농들이 많은 이 아시아의 많은 아이디어들이 한국에 모여서 이 아시아 농업만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한국의 소농가들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요. 제가 지금 한 5년 후를 예상으로 해서 이 아시아 세계 농업 인공지능 대회를 지금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많은
그 농업인들, 또 최근에는 그 젊은 농업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강선업, 한국이 디지털 강선업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파란 정신인 것 같아요. 이 파란 정신은 제가 4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푸를 청자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요, 우리 한번 젊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젊은 생각을 해야 첨단 농업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생각을 하자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파란, 알을 깨야 됩니다. 이 새로운 생각을 해서 기존의 시스템이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 치면 알을 깨야 됩니다. 알을 깨면 세 번째, 블루오션, 새로운 시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젊은 생각, 새로운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이 아닌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새로운 블루오션이 보인다. 이게 막 여기저기 확산됐을 때 한국 농업에 그야말로 파란을 일으킬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들한테 이 스마트팜, 에그테크 얘기를 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파란 정신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농업의 접목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해야 됩니다. 저는 끝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이 다 소중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제가 20년 전에요, 서울의 유명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나오시는 주부가 되겠죠. 어머니들이 되겠죠. 그분들한테 한 20여 분한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머니, 농업이 소중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20분 전부 다 농업이 다 소중하다. 심지어 어떤 분은 농업은 농자, 천하, 지대본으로 더 발전되고 더 커져야 된다는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 주부들이죠. 어머니들한테 혹시 따님이 계세요? 있으실 때입니다. 혹시 따님이 어느 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결혼할 남자친구가 되겠죠. 그 남자친구가 농부라고 한다면 허락하시겠어요? 그랬어요. 물론 20년 전입니다. 그때요, 저하고 인터뷰했던 대부분의 그 주부들이요, 야, 그건 좀 곤란하죠.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농업의 현실이었습니다. 또 최근에 농촌에 많은 젊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그 이미지는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스마트 농업이 됐든 어떤 농업이 됐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당당하게 장래 희망란에 농부라고 적을 수 있는 이런 농업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고요. 또 여러분들이 해나갈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